역풍을 맞고 있다며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경이 고려된다면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카드 수수료 문제로 현대차와 갈등을 빚어온 일부 카드사들이 현대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대차는 내부적으로 최종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됩니다. 기아차 노사가 8년간의 통상임금 전쟁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통상임금의 상여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함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900만 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잉 737 맥스8 항공기 추락에 잇따르면서 안전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해당 기종 2대를 운영하는 이스타항공은 운항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 경제가 중단기적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한 추경과 완화된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가희 기자, 중단기적인 역풍에 직면했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네, 우리 경제가 생산성 증가 둔화, 잠재 성장률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타르한 테이지오글로 IMF 단장은 한국 경제의 견조한 기초 체력, 숙련된 노동력,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긍정평가했지만 각종 하방 리스크를 고려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 말에 관심이 쏠리는데 IMF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네, 우선 상당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 즉 추경을 편성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규모까지도 언급했는데요. GDP의 0.5%를 초과하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성장률 2.6에서 2.7%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금리와 관련된 부분도 IMF가 언급했다고요? 네, IMF는 한국은행이 명확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는데요. 당장 금리 인하가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오늘 또는 내일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는 한국은행이 좀 더 검토하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해도 문제가 될 정도의 심각한 외국인 자본 유출이 될 것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한국의 거시 건전성 조치는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장가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인아입니다. 네, 앞서 IMF가 저성장 극복 차원에서 대규모 추경 권고했는데 홍남기 부총리가 이에 호응하는 언급했다고요? 네, 홍남기 부총리가 국책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추경과 관련해서 홍 부총리는 일단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해서라도 미세먼지 문제를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추경의 편성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IMF는 대략 9조 원대 추경 언급했는데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언급 없었습니까? 네, 추경 규모에 대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직 검토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홍 부총리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논란 촉발시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 관련해서 추가 언급 있었습니까? 네, 홍남기 부총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고 못 받기보다는 올해 일몰 예정인 소득공제를 연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득공제 기한을 연장하는 전제하에 축소를 검토할 것이며 소득공제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축소에 방점을 뒀던 종전의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 또 다른 관심사인 경유세 인상에 대한 검토 입장도 밝혔다고요? 네,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선 자영업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 영세상인의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고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에서 이번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경유세 인상에 대해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네, IMF가 추경과 금리 인하 등 파격적인 권고를 하면서 정부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IMF와 권고와 이 최근 논란이 된 세제까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네. 자, IMF가 추경 권고했는데 정부도 당초에 추경을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일부의 여론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2, 3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판단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입장을 고수했었는데요. 예.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불거지면서 상황이 좀 다르게 확산이 됐습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이 미세먼지를 줄여라 이렇게 지시를 하면서 추경의 필요성이 부각이 됐고요. 또 여기에 IMF가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추경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추경 편성이 급부상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가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가 되면 경제 상황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서 이 추경 편성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IMF는 GDP의 0.5%라고 추경 규모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네. 정부도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일단 말씀하신 GDP의 0.5%면 9조 원 정도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홍 부총리는 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예. 만약에 이번에 또 추경을 편성을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추경 편성이 되는데요. 또 추경을 편성한다는 건 그만큼 이 고용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이런 시그널로 해석되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이 추경 편성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권고에는 금리 인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금리 인하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자본 유출과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하게 되는데 네. 이를 IMF도 잊지 않고 알고 있을 텐데 왜 금리 인하를 권고했을까요? IMF의 설명에 따르면요. 원화라는 게 유연한 환율 제도 하에 있고 또 미국과 한국 시장의 금리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심각한 자본 유출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는데요. 그리고 또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IMF가 금리 인하를 언급한 건 그만큼 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 기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전방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얘기도 좀 해볼 텐데 네. 상당히 뜨거운 감자지 않습니까? 예. 본인이 논란을 유발시키고 촉발시킨 장본인인데 또 논란이 있다고요? 네, 홍 부총리는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이라는 전제 하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서 입장 변화를 좀 보였었습니다. 당초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어떤 축소를 검토한다는 바를 시사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좀 불거졌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고소득자의 공제율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고 또 정부도 축소를 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기 때문에 축소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예. 게다가 경유세에 대해서는 이 서민보호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지만 지난주 이호승 기재부 차관이 이 경유세 인상 검토를 시사를 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만큼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카드 수수료 갈등을 빚어온 신한과 삼성, 롯데카드가 현대차의 제시안을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정지환 기자. 네, 정지환입니다. 네, 버티던 카드사들이 백기를 든 모양새인데 수수료 갈등 끝난 건가요? 네, 카드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가 현대차가 지난주 제시한 수수료 조정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현대차에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는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혀 수수료 갈등이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4일 수수료 인상을 유예하지 않은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번 주부터 각 지점과 대리점에서 새 카드의 회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드 수수료율이 어떻게 결정되는 겁니까? 앞서 현대차와 합의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하나카드 등은 현대차가 제시한 1.89%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며 협상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기존의 수수료 1.8% 초중반에서 0.05%포인트가량 인상된 겁니다. 수수료를 0.1%포인트가량 올려 1.9%대로 인상하려던 신한, 삼성, 롯데카드도 이미 협상한 카드와 같은 수준인 1.89%의 수수료를 받아들인다는 의사를 현대차에 전했습니다. 현대차가 새 카드의 의사를 받아들인다면 현대차와 카드사의 협상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주환입니다. 지난 8년을 끌어온 기아차 노사의 통상임금 협상이 잠정 타결됐습니다.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위반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밀린 수당을 지급하라며 사측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원은 2심까지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고 기아차에 4,2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기아차 노사는 극적으로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아차 근로자는 평균 1,900만 원을 받고 기아차는 5천억 원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연장 근로수당도 오릅니다. 20년 정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연장 근로수당은 7만 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3만 원 넘게 증가합니다. 상여금 지급 주기도 2달에서 한 달로 변경하는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합의안이 확정되면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로 절충점을 찾아서 노사의 분쟁점을 해결을 했고 회사는 경영에 몰두할 수 있고 노동조합도 조합원의 권익을 위해서. 기아차 노조는 오는 14일 총회에서 합의안을 투표에 붙일 예정입니다. SBS CNBC 김현우입니다. 네, 기아차의 통상임금 협상 타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최저임금 논란 등에 미칠 영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 네. 먼저 이번 이 통상임금 합의로 기아차가 부담하게 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네,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사이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동조합에 따르면 1차 소송 기간의 지급액은 2심 판결액의 60%로 정해졌는데요. 2만 7천여 명이 소송에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3천억 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2, 3차 소송 기간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기간에는 조합원 한 명당 800만 원씩을 주기로 했습니다. 재직자와 정년퇴직자를 포함해 모두 3만 2천 명에게 2,560억 원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측은 개인별로 연월차, 특근 등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번 합의로 최저임금 문제도 해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노사가 상여금 분할 지급안에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기아차는 매년 기본급의 750%를 상여금으로 주고 있었는데요. 2달마다 나눠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또 노사는 상여금 모두를 통상임금으로 적용을 하고 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보시는 것처럼 상여금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번 기아차 사례가 현대차 그룹 계열사 전반으로 확산이 될까요? 네, 노사 입장이 달라서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당장 현대차 노조는 임단협 협상에 앞서서 기아차와 동일 방식의 통상임금 적용을 요구할 것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대차 사측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아차와 현대차의 소송 내용과 노사 협의 내용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사별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모비스 노조는 현대차 노조에 연계가 되어 있어서 현대차의 논의를 기반으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개 전반에도 얼마나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 기자 잘 들었습니다. 추락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8 항공기, 우리나라에서도 2대가 운용 중인데요. 결국 운항 중지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문제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70여 대 이상이 도입 계약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국토부가 운항 중지 조치를 취했다고요? 네, 국토교통부는 보잉 737 맥스 8 기종에 대한 점검 조치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운항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항공기 2대를 운용 중인 이스타 항공 측과 협의를 거쳤고 내일부터 항공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운항을 중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해 중국과 싱가포르 등 10여 개국이 운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세계적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 항공사들이 앞으로 이 기종을 70여 대나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요? 네, 보잉 737 맥스 8 기종 도입 예정 현황을 보면 대한항공이 5월 초부터 올해에만 6대 등 순차적으로 30대 정도를 들여올 예정입니다. 이스타와 티웨이도 연내에 각각 4대를 도입합니다. 제주항공도 2022년부터 40대 이상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해당 항공사들이 당장 도입 기종을 변경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 이후에 또 문제가 발생하면 국토부는 어떤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까? 네, 국토부는 우선 대한항공 6대 등을 포함해 연내 도입 예정인 총 14대에 대해 안전 확보가 이뤄진 경우에만 도입을 허가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 오성훈 항공기술과장은 결함이 있다면 도입 불허나 운항 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의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 시장에선 청약 점수 고점자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기가 뜨거웠던 지난해에는 84점, 그러니까 청약 점수 만점 당첨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올해는 30점대 당첨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에 분양한 서울 홍제동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청약 결과 가장 인기가 많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에서 36점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경쟁률은 여전히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당첨 커트라인은 지난해에 비해 크게 낮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좀 소리 들었어. 분양가가 시세에 육박할 정도로 올라 매력이 떨어지다 보니 청약 점수가 높은 고점자들은 분양받길 주저하고 반대로 현금을 많이 가진 저점자들이 분양시장에 뛰어들면서 커트라인이 낮아졌다는 게 전문가 분석입니다. 주변 시세가 좀 조정되는데 분양가도 그만큼 많이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가격 시세 차익의 기대감이 굉장히 떨어졌죠. 자연스럽게 고점자분들은 청약을 좀 꺼리게 됐고 당첨 가점이 20점가량 낮아졌기 때문에 지난해 청약 포기 세대라 불렸던 30, 40대 실수요자들에겐 지금이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턱대고 분양 신청을 했다가 당첨이 된 뒤 돈이 없어 계약을 포기하면 청약 통장을 다시 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당첨 제한에 걸려 최대 5년까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9억 원 이상의 분양주택은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당첨자가 꼭 수억 원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를 지을 때 사업 시작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획일적인 아파트 난립을 막고 사업 기간도 단축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무리한 개입으로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건축 혁신안의 핵심은 초기 개입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이 계획을 세운 후 서울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업 초기부터 서울시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층수 규제는 물론이고 성량값 아파트란 오명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도 공모전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대 5억 원에 달하는 공모전 비용도 서울시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세스 관리를 통해 사업자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을 통해서 사업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다만 좋은 취지와 달리 조합 등 주민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송파구의 한 재건축 예정단지는 지난해 서울시 주관으로 국제설계 공모작을 내놓았지만 당선작을 무효로 해달라는 등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그 정비계획 가이드라인대로 2년이 넘는 기간을 소모를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를 위해서 서울시에 접수를 하자 서울시에서는 반려를 했습니다. 서울시의 행정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서울시는 다음 달에 시범사업지 4곳을 시작으로 이번 혁신안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재건축 조합의 자율성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앞으로 누구나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휘발유나 경유차보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해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서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9년 1세대 카렌스가 출시될 때만 해도 준준형 미니밴은 인기가 높았습니다. 당시 휘발유 가격의 30% 수준이었던 LPG 연료를 쓴 레조, 카스타 등 다양한 모델과 함께 시장을 키웠습니다. IMF 이후 실속을 중시하던 소비자 트렌드를 잘 읽은 제품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LPG 미니밴의 부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LPG 차량의 일반 판매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액화 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제28조를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미 시장 선점을 위해 신차 개발에 나섰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5인승 SUV, 저희 QM6에 LPG 엔진을 얹어서 이제 출시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께서도 LPG를 SUV를 통해서도 경험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셈이 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로 LPG차 시장 점유율이 오는 2030년 15%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소비자의 선택폭을 넓혔다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중간 과도기적 모델이 LPG 차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카렌스, 레조 등의 명맥을 이을 LPG 차량들이 신화 탄생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미세먼지가 우리 식탁도 바꾸고 있습니다. 고기나 생선을 구우면 실내 공기가 나빠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리를 최대한 줄이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입니다. 주부 유분옥 씨는 미세먼지 때문에 최근 요리를 하지 않는 날이 늘었습니다. 대신 온라인 구매를 통해 간편식과 이온 음료를 배송받아 식탁에 올립니다. 요리할 때도 미세먼지가 나와서 저희는 그냥 간편하게 레토르트 식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거기에는 나트륨도 적게 들고 많이 구입해 놓고 먹고 있습니다. 기관지에도 좋고요. 이렇게 이온 음료를 좀 많이 사서 생수처럼 저희가 마시고 있어요. 유 씨처럼 외출을 자제하고 다양한 간편식을 주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한 소셜커머스 업체는 이달 들어 식음료 제품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악의 미세먼지가 덮친 지난 1일부터 6일 사이 판매량은 1월 같은 기간보다 30%나 급등했습니다. 레토르트 제품과 시리얼, 이온 음료 등이 2배 이상 늘었고 우유는 4배 넘게 판매됐습니다. 레토르트 위주로 해서 만들어지는 HMR 식품들은 품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최소화되고 있고 음식을 할 때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들이 많이 생기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HMR 제품들을 잘 골라서 사용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는. 미세먼지를 피해 집에서 식사를 하는 이른바 집밥족이 늘고 배달 음식과 간편식을 찾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관련 시장이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SBS CNBC 박연신입니다.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기레인지가 요즘 인기입니다. 실내 공기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이 유해가스가 나오는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로 열을 가하는 전기레인지를 선호하는 겁니다. 정윤영 기자입니다. 주방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스레인지는 연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가 발생합니다.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면 집안 공기가 나빠져서 환기를 시키는데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좀 문을 못 여는 게 조금. 이처럼 민감해진 소비자 중에는 전기레인지로 관심을 돌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로 전기레인지에 대한 상담 문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최근 미세먼지가 심했던 열흘 동안 전기레인지의 판매량이 작년보다 80% 정도 성장했습니다. 단점으로 꼽히던 화력 문제가 보완되고 스마트폰과의 연동이 가능해지면서 가스레인지 자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실제 취사용 기구에서 전기레인지가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5년 전 18%에서 지난해 45%까지 올랐습니다. 시장이 성장하자 기존 전문업체 SK매직과 쿠첸에 이어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세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레인지 시장은 작년에 한 80만 대 규모여서 올해 10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력한 화력과 고른 조리 성능으로 기존에 있던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의 시프트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실내 공기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성이 강화되면서 전기레인지 판매 경쟁에 그야말로 불이 붙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지난해 사교육비에 들어간 돈이 19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사교육비가 월 30만 원에 달하는 가운데 사교육 양극화도 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류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에 지출된 비용은 19조 5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명목 국내 총생산이 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사교육비 증가가 더 가파르게 이뤄진 겁니다.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1년 만에 7% 늘어나 29만 1,000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사교육비 증가폭이 컸는데 1년 전보다 12.8% 증가한 32만 1,000원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모두 앞질렀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에 이제 수능 시험이 좀 개편되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사교육이 좀 늘어난 측면이 있지 않나. 사교육은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월 평균 소득이 800만 원 이상인 가구에서 학생 한 명에게 쓰는 한 달 사교육비는 50만 5천 원에 참여율도 84%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2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9만 9천 원으로 참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5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2.5%가 줄었지만 사교육 참여율은 72.8%로 1.7%포인트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CNBC 류정원입니다. 오피스텔 임대 수익률이 200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오피스텔의 임대 수익률은 지난해 말 기준 4.98%로 처음으로 5% 선이 무너졌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2016년부터 연 5% 이하로 떨어진 이후 현재 4.63%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경기도와 울산, 대구 등도 4%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에서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더 늘리는 행정지도를 오늘 예고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차지하는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를 지난해 말 47.5%에서 올해 48%로 0.5%포인트 올렸습니다.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나눠 갚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는 55%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 등 차량 운행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인지지능 검사 등을 거쳐 야간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행을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대신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비정규직 노동자 2천여 명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상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급여와 처우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여보 최하미입니다.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며 꽃샘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10도가량 뚝 떨어지겠는데요. 오늘 3.6도였던 서울은 내일 아침 영하 2도로 곳곳이 영하권이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도 종일 평년 기온을 밑돌 것으로 보이니까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한편 강한 바람이 먼지를 밀어내며 탁했던 공기는 점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이 보통 수준 회복하겠고요. 다만 점차 대기오염 물질의 유입을 받으면서 오후부터 한때 나쁨 단계로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5mm 미만으로 양이 적겠습니다. 중부지방 대부분 영하권으로 출근길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고요. 춘천은 오전 한때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엔 서울 7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 및 화재 예방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동안 10도 안팎으로 부산, 대구 12도가 되겠습니다. 모레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 흐려져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금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후 토요일 낮부터 점차 평년 기온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